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 이수다의 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장한섭 교장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한 분 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패널 되시는 어머님부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정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두 남자만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너무 칙칙하고 그래서 힘들었을 것 좀 밝게 제가 같은데 옷을 입고 왔는데. 네, 너무 탁월한 네. 선택이셨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셨으니까 더 밝아진 거죠. 아마 제가 듣기로 이틀 전에 섭외를 네, 당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네.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기도가 길었던 거죠. 조건도 애매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알긴 알지만 잘 모르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장한섭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헤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선생님,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를 철없었던 38살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6년째 지금 대안학교 교장으로 있습니다. 16년이요. 네, 뭐 별로 안 됐죠, 아직 뭐 고참은 아니고 중참 조금 초입에 진입한 단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대안학교를 시작할 때는 선배님들이 계셨지만 학교를 설립하거나 대안교육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붐이 막 일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뛰면서 학교를 설립하고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이야기학교. 이야기 학교. 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이야기학교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이야기. 그리고 외국의 이제 교육자들은 이야기학교, 이름 너무 스토리 좋다. 스쿨, 스토리 스쿨. 거의 이야기로 가르치는 학교냐. 제가 당혹스러워요.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학교가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이야기라는 이름을 학교 이름 앞에 잘 안 짓잖아요. 이 학교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좀 사실 떠오르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 따라가요. 결국은. 교장 선생님이 어쨌든 이 이름을 지으신 거잖아요. 지분이 제 아내의 지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모님의 지분. 제 아내가 영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일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스토리 뮤지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스토리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하고 너무 잘 연관된 이걸 담을 수 있는 이름이겠다. 그래서 이야기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저는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정말 탁월한 너무 멋진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대안학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셨고 실행에 옮기셨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 그 대안학교를 몰랐죠, 저도. 네, 대안학교를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요. 대부분 다 대안학교를 시작하신 분들은 학교를 모르고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에는 하도 이제 학교들이 많아지니까 학교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학교를 알면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저 시작할 때에 하셨던 분들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면은 대안학교가 이런 학교인 줄 알았으면 우리는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그냥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거의 대안학교가 별로 없던 시절.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고요. 우리가 네. 2009년도 시작했으니까 아마 그리고 2007년 정도부터 이제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막 붐이 일었던 그 초기 단계에 시작을 한 거죠. 왜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왜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네. 뭐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단한 거 없어요. 항상 그 위대한 일은 대단한 동기 없이 시작하더라고요. 실망인데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뭐 우리는 농담이고요. 막 네. 어마한 무슨 뭐 새벽 기도를 뭐 100일 했더니 나무 뿌리 한 10개 정도 뽑아야.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 작은 어떤
모멘텀, 그 다음에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계속 의미를 찾고 그거를 만들어 가는 거지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막 이걸 만들겠다, 이것 때문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캐나다 에드먼턴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TFT라는 Teaching for Transformation 이라는 변화를 위한 교육. 예, 하셨던 분들이 20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저 우리의 작은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저는 뭔가 동기를 물었을 때 뭐 그 안에 대단하고 뭐 막 특별하고 그런 게 있다고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을 때 약간 부담이 느껴져요. 아하,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요만큼의 모멘텀이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계속 청소년 쪽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에 대한 열정, 이런 동기,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대안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을 더 훨씬 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이제 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된 혜성교회와 만난 것이 기가 막힌 어떤 조합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리더십이 이제 던져준 얘기, 어쩌면 과제였죠. 주중에 교육을 시켜야만 한다라는 과제. 저 개인적인 부분은 청소년, 설립한 이 모체의 혜성교회에서는 주중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 네. 그것이 대한교육이라는 이 어떤 교집합이 만들어졌던 거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안학교 하면 이전에는 약간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공교육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 이런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90년대 후반, 네네. 2000년대 초반까지. 근데 방금 전에 2005년 그부터는 설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게 사회적인 계기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1990년대의 초반에 한국이 이제 사회 발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발전을 하다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나는 안 맞는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 바깥으로 막 몰려 나왔어요. 그 아이들을 수용하려는 학교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 이제 기독교 교육 지도자들이 또 그런 학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전라도 광주의 동명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의 세인 고등학교도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인가받은 그런 인가받은 대안학교들 중에 그 학생들을 이렇게 흡입해서 수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운동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를 벗어나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시절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학교가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은 학교를 나가면 문제아야, 이렇게 봤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방송에 비춰질 때 이제 사회적 인식으로 이 아이들은 학교 부적응하다, 이런 표현들을 쓴 거예요. 지금도 사실 대안학교 학생들 정부에서 관리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는 예. 말을 쓰는데, 우리 아이는 학교 안에 있는데 왜 학교 밖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것 자체가 그거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변화를 일으켜 갈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겠죠. 그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을, 인식들이 바뀌어가는 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면 원래 부적응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인 어떤 인식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하고, 본류의 교육은 일반 교육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가치를 가진 교육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 무브먼트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을 때는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어쩌면 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친 애들이 좀 가는 곳이다 라는 인식, 고인식을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같기는 네, 해요. 저도 저희 아이를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겠다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 인식에는 왜 대안학교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 느낌에 들었던 생각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느껴진 거예요. 왜 일반 학교 보내도 잘할 아이를 굳이 이사까지 가면서 보내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윗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그거를. 이게 안타깝죠. 그 당시의 사회적 인식으로 그렇게 비춰져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특히 이제 기독교 이쪽 대안교육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게 중요한 교육인데 그 인식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 가치를 회복하는 교육을 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시각은 이거예요. 교육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다. 네, 맞아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교육 이외의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시각이 한국은 대부분 지배하고 있고요. 부모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은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하는 거야.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위험해. 아니면 아직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국 사회의 지형이 있는 거죠. 요즘 그 친구들이나 또 주변 이제 지금 아이를 둔 저희 또래, 저희 아이는 지금 4학년 그리고 2학년, 1학년 셋 다 아이의 아빠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이제는 이제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 점점점 더 부정적으로 가는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들이. 이래서 아이들이 진짜 배울 수 있을까? 이 한계들, 예전부터 사실 막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애들이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답게 클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다들 던지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져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걸 벗어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걸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애들이 다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언젠간 살아갈 그 사회에서 얘네가 살 건데 여기를 벗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대안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 찾아보고 고민하고 실행을 옮긴 분들이 이제 이 대안교육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저도 아이가 올해 공립초등학교 입학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6주 한 달 반을 다니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기독교 대안학교 이제 일주일 다니고 나서 뭐가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엄마 학교에 그 전에 다녔던 공립학교에서는 교실에 가면 오자마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수학 익힘 교과서 문제를 푼대요. 그걸 풀고 쉬는 시간이 되면 엄마 이 학교는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여기서도 막 돌아다니면 조금만 위험해 보이면 선생님이 앉아 이런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네, 쉬는 시간에. 그리고 지금 이제 다니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쉬는 시간도 길고 그리고 교무실도 막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근데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엔 교무실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무실의 존재를 몰랐구나. 네. 그리고 선생님하고 어떤 인격적인 무슨 만남이나 관계를 할 수 없는 구조. 그냥 앉아서 나는 내 공부만 하다 시간 되면 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좀 안타깝긴 했었죠.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그 컬처 쇼크를 아마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5가정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학교 설립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지원합니다. 5가정이 모여서 예,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예. 때 국가에서 지원을 네. 한다고요? 인정을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한국은 무조건 국가 권력 아래, 국가의 법과 체계 아래에 있는 학교만 인정할 거야 인데 덴마크는 부모가 교육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차이인 거죠. 유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회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교육을 들여다보니 심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데 다른 교육을 찾기에는 위험도가 너무 높지 않냐.
여기서 교육받을 때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죠.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일반 교육 안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하다. 네. 첫 번째,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있었고 AI, 챗GPT 이런 얘기를 막 꺼낼 때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야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사회 변화에. 그러면 그거를 사회는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식 정보를 중시하는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한국의 공교육이 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화했냐는 거예요. 지식 전달 교육, 정보 교육에 아직까지 집중되어 있죠. 오히려 더 대학을 보내야 더 되는 악화됐죠. 오히려 더 심하죠. 예전보다 훨씬 더 악화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지식 정보를 가지고 마지막 점수를 내야 되는 그런 교육에 점점 몰입하는 강도가 이전보다 더 셌는데, 그 결과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출산율을 감소하는데 개인이 지불하는,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 공교육에 지불하는 거 말고요. 사교육. 네,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화된 거죠. 통계상으로도. 그러면 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식 정보 중심의 교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쪽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그러면 사회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야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량 중심의 교육이다라는 걸 지금 함께 보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이 아주 쉽게요. 네, 쉽게. 네. 지식 정보 교육은 교과서를 가르쳐서 이해했느냐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페이퍼의 시험 성적이에요. 성적표. 네. 역량 중심 교육은 지식 정보를 받아들여서 실행할 수 있느냐가 역량 중심 교육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가 교육의 성취도나 그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아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가 아니라 아는 걸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근데 그 실행을 하려면 자기가 그 목표 설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과정, 프로세스도 자기가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어디서 찾아서 끌어와야 되고, 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가다가 이게 진행이 안 되거나 막혔을 때, 또 실패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서 다시 진행시킬 거냐도 아이들이 찾아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움의 과정을 배우게 돼요. 배움의 과정을 배운다.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이 배움을 어떻게 일으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지식 중심은 머릿속에만 있어요. 프로세스가. 다음 중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역량은?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답은 딱 나오는데 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여기는 자기가 부딪혀 가면서 실행해봤고 실패해봤고 성공해봤고, 이게 역량 중심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시는 학교에서 이 역량 중심의 교육에 대한 한 샘플, 지금 우리는 최근에 이런 거 했어 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놀라운 게 있는데 2개 얘기해도 되죠? 네. 그럼요. 하나는 9학년 2학기 때 학생이 한 학기의 자기 수업을 설계해서 진행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네. 한 학기에 자기의 수업을 자기가 네. 진행을 한다고요? 계획해서. 계획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교사. 그럼 난 영어를 할까? 그럼 자기가 학생이 되고. 네. 자기가 교사를 한다고요? 네. 선생님한테 요거 시간표 짰으니까 와서 가르쳐 주세요. 네, 그게 아니고.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왠지 그때는 국영수, 사회물리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네. 그거 다 빼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아니, 교육하면 어떡하지라는 기본적인 거 하고. 네. 그게 실제로 지금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그렇죠. 거죠? 네. 학생 입장에서 너무 신나겠는데요. 네. 내가 아이들은 너무 공부하고 신나요. 싶은 거 하고. 이건 교육학을 해야 만들 수 있는 수준인데 교육학을 안 한 아이들이 이 9학년 1학기 때 제가 그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수업을 만들어내요. 9학년 2학기 때. 네. 그럼 주중에 몇 시간 정도를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만들 수 현재로는 한 타임 아니면은 뭐 블럭으로 2타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수업을 만들어내고 2개를 수행한 애도 있고요. 예를 들면 궁금하실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아이가 이제 수업 학생들을 모집해서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아, 본인이 개인 수업을 동화책. 개설해서 네.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그렇죠. 친구들이. 그렇죠. 모집할 건지 개인 혼자 할 건지. 동화책 만들어냈어요. 그림 그리고 글 쓰고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동화책을 만드는 수업들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한 편을 만드는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하는 그런 도구들에 대한 학습,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서 그걸 하나 완성을 해냈는데 그걸 이제 전체 학생들 앞에서 시연을 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중등 아이들 중에 그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수업인데 제목은 지역사회예요. 그 지역사회의 현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사회적 이슈를 발굴을 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아이들 나름대로 한번 풀어가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냥 중학생 수준이에요. 작년 2학기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난민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에 난민들이 들어온 거죠. 이민자들 말고요. 네. 이민은 Refugees. 지금 한 250만 명 되는 거고 그 중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전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예. 상황들 때문에 들어온.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물론 이제 주제는 선생님들이 잡기도 하고 아이들과 이제 협력하기도 하는데 중 1, 2, 3이죠. 7, 8, 9학년 아이들 2개 조로 나눠서 난민에 대해서 일단은 스터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난민 1차적으로 무엇이냐. 애들이 이제 해야 될 건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민 관련된 사역을 하는 단체를 찾았어요. 2개 기관을 발견했고 A, B조가 각 기관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찾아가요. 그래서 그 활동가들로부터 난민 상황들 다 그들이 하는 일들,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 듣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실행 계획들을 실행 계획 그 목표 정하고 과제를 정하고 이 수행을 한 거죠. 한 팀은 홍보, 난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알리자. 홍보 쪽으로 컨셉을 잡았고 한 팀은 난민들이 자유롭게 어디를 관광하거나 좀 이렇게 문화적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쪽 지역을 소개해 주자. 비용을 다 마련해서. 그래서 그 한 팀은 이제 창경궁과 광장시장을 가보고 싶다. 그쪽 기관하고 얘기를 해보니 난민분들이 이쪽을 그렇게 소문난 곳이잖아요.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3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잡아서 초청을 했죠. 처음에는 5명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13명이 왔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래요. 펀드레이징은 어떻게? 아이들이 일단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대부분 부모님들의 돈을 좀 부모님이 끌어오고 털기는 하지만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된 건 저희가 그 샬롬 농사해서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또 팔아주시긴 하잖아요. 맞네요. 상품성 없는 그렇지만 건강한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조금 아직 쌓여있습니다. 농약 치지 않은 그냥 하늘에 맡긴 건강한 식품이거든요. 원래 못생긴 게 건강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유기농이잖아요. 100% 유기농. 그 제품을 이제 한 걸로 지원을 했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진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치가 좋은 가치들이 아이들 속에 그게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죠. 사실 난민들이라고 하면 그나마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접촉점들이면 뭐 뉴스나 부모님들이 잠깐 9시 뉴스 보실 때 옆에서 전쟁이 났고
그 예전에 뉴스 한번 크게 났었잖아요. 그 바다에서 이렇게 죽은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되고 그런 거 안타까워하고 금방 잊혀질 수밖에 없는 저한테도 사실 그랬었던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 지역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지금 찾아보고 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서 만나보고 소통하고 거기서 단순히 그냥 도와드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감정이 같이 교류가 되는 이건 어디서도 해볼 수 없는 교육일 것. 저는 국내에서 난민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저도 지금 듣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초청하면 만날 수 있다. 이게 놀랍네요.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잖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평생 못 잊을 그렇죠. 예, 네. 주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